와룡봉추입니다. 자, 어제 오늘 이틀간 나름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장 마감 무렵에는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강한 반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 반등 속에서 이제 그렇다면 남아있는 악재와 그럼 향후 전망을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월요일 날 장전에 제가 VIP 방에는 다 어느 정도는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들일 겁니다. 뭐 이제 전체적인 윤곽에서 어느 정도 얘기들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남아있는 악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 이슈가 남아있겠죠. 이 부분이 어제 일단 요거 조금 일단 남아있는 악재들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델타 변이의 확산. 계속해서 지금 확산세는 강해지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물론 이 부분은 테이퍼링과 일부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쪽이냐, 관리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쪽이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금리 인상,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을 얘기합니다. 금리 인상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이외에도 뭐 악재를 끄집어내려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뭐 꼭 악재야?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일단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테이퍼링입니다. 이 테이퍼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저희 유튜브 영상에 강의 영상이 있죠. 시장 종목, 시장 강의 이렇게 세 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강의 영상에 제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주가와의 관계 과연하고 한 두 달쯤 전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당시 안에서 움직였던 내용들, 얼마나 이 테이퍼링이 처음 시작됐었을 때 미국의 나스닥이 얼마나 내렸고 우리 시장이 얼마나 내렸는지, 저점 기준으로는 어땠고 고점 기준으로는 어땠고 고달 전달은 어땠고 이후는 어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차트하고 실제 스윙 움직였던 이 코스피나 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이 상승률 하락률을 모두 이 표현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이 하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년 1월부터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죠. 카플란 총재가 이 며칠 전에 테이퍼링을 늦출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첫 스타트를 끊었고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1월 달부터 흔들림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 뒤 5월에도 또 테이퍼링 이슈가 한번 있으면서 한번 주춤거렸고, 7월 달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8월 지난주죠. 지난주에도 시장에 영향을 강하게 준 모습이었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연준이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급해주고 있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더 이상 공급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주던 상황에서 이번 달부터는 90만 원씩 줄게, 요번 달부터는 70만 원씩만 줄게, 요번 달부터는 50만 원씩만 줄게, 이제는 요번 달부터는 이제 더 이상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을 회수한다라는 건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유동성 회수가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건데, 유동성을 회수한다라는 거는, 자, 이때까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해줬지, 이제부터 그거 이자 꼬박꼬박 갖다 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유동성 회수입니다. 갖고 있는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을 쫙 땡기는 게 유동성의 회수, 그게 금리 인상인 거고요. 지금은 회수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공급량을 조금씩 줄이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영향을 받을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때 충격이 좀 있었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7% 가까운 하락이 있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 이상 하락이 있었고, 발표가 됐을 때는 종가 기준으로 따져서 보면 저점이 한 5% 가까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하락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느냐? 그때는 갑작스러운 테이퍼링이었죠. 시장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의 테이퍼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 뭐 거의 하루 반짝 조정 보이고 계속 지금 올라가는 상황 나왔잖아요. 우리 시장은 좀 빠졌어요. 우리 시장 빠졌는데 테이퍼링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반도체 섹터의 이 업황 둔화 우려, 이거 좀 수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업황 둔화의 우려에 이 내용이 같이 끼면서 미국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더 연장이 됐던 그 흐름이 있었던 것뿐이죠. 결과론적으로 아마 나중에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한 뭐 몇 프로 빠졌어, 4, 5% 빠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테이퍼링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빠진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됐었을 때, 순간적으로 살짝 충격이 있었지만 그 뒤부터는 꾸준하게 또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제 테이퍼링의 이번 구간에서 테이퍼링의 실시 시기 기존에 내년 1월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금년 10월에서 11월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럴 가능성도 있겠는데 라는 것 때문에 미국이 하루 충격을 좀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뒤 바로 회복을 했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형태의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인 겁니다. 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조금 더 과도하게 이 뭔가 썸씽하고 스페셜한 반도체 섹터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반응을 했던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약간의 또 반응이 나왔던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흐름이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아시아 다른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유독 더 심하게 조정을 받았다. 심지어는 보시면 같은 신흥국이라고 본다고 했었을 때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신흥국들에 있는 이 외국인 자본들이 선진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따지면 중국 시장이나 대만 시장 그 시장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빠졌잖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원체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우리 시장이 지난주, 지지난주 2주간 빠졌던 그 폭이요. 브라질이나 터키 같이 굉장히 불안정한 신흥국들보다도 주가 하락이 더 컸습니다. 지난 2주간.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뭔가 좀 썸씽하고 스페셜한 뭔가가 있을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테이퍼링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이번 잭슨 홀에서 이제 우리 눈치는 봐야 돼요. 이번 주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아마 크게 얘기가 시장에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이상의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일단 9월 고용 보고서 봐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 8월 경제 지표들을 역시 계속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건 지난달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7월 지표들은 상당히 좋겠지만 8월 지표들 둔화될 가능성 높다. 그래서 테이퍼링 9월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8월 지표들 계속 나오는 거 좀 안 좋았고 오늘 나왔던 지표들 뭐 PMI 지표들 같은 경우도 다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지금 내년 가능성이 또 지금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지금 일단 한번 우리가 또 뭐 충격을 안 받은 건 아니니까 테이퍼링이 나중에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한 4, 5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년 내에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고 최근에도 영향을 좀 받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델타 변이입니다.
첫째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델타 같은 경우는 뭐 감마, 베타, 델타, 지금 람마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람마는 아직까지는 지금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지금 31개국 정도까지밖에 유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은 좀 덜한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걔가 치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델타 변이 같은 경우 쪽도 지금 계속 진화를 하다 보니까 돌파 감염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게 백신의 한계죠. 지속력도 지금 뭐 3개월 정도면 70%대로 떨어지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거보다 더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돌파 감염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 또 부스터샷을 맞아야 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제가 꽤 말씀드린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공존하는 모델, 영국이 지금 일단 이 모델을 지금 쓰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라든지 과거 이제 작년에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낮았기 때문에. 작년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더더욱이 그랬고, 싱가포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그런 대로 맞춰가고 있잖아요. 접종률이 일단 높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10월 전후 해가지고 공존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일단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공존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돌파 감염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돌파 감염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백신을 맞게 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걸릴 확률이 일단은 좀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부스터샷까지 들어간다라고 봤었을 때 확실히 적어지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경제 봉쇄가 훨씬 더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여기서 뭐 조금 더 나아진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마스크를 벗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봉쇄 자체라도 일단 풀려져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봉쇄가 풀려져 나간다라는 얘기는 경제가 조금씩 회복된다라는 얘기로 바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뭐 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또 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완전 지금 봉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건 세계 글로벌 체인들이 막히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공존 모델이 지금은 미국, 영국 중심이고, 우리나라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 이제 이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신흥국들 같은 경우 아직은 조금 약합니다만, 오늘 뭐 나노젠 얘기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지금 조만간 이 긴급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긴급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향후 몇 달 안에 접종률이 제법 올라가겠죠.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이 이슈로부터도 조금씩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최악의 사태로 이거 결국 못 막아,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잡아내긴 잡아낼 겁니다. 깔끔하게 완전히 딱 소멸시키면서 끝, 이런 상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감기처럼 갈 수도 있어요. 과거 우리 뭐 그 타미플루 지금 처방을 받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뭐 걸리면 타미플루 처방 받으면 되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놓고 봤었을 때 치료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거의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치료제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한번 뭐 챙겨볼 필요는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부분은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까진 강하지만 조금씩 얘네들도 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이퍼링과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표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7월 지표까지 놓고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고용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8월부터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오히려 여기서 테이퍼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 테이퍼링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혹시나 우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안개 속의 인플레이션이죠. 70년대 우리가 한번 겪었어요. 일반적인 경제 성장 모델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것과 관련한 이론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강의 영상 앞으로 쭉 돌려보시면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을 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반대로 경제가 침체가 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안정이 되죠, 물가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해야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공식이 없는 현상이에요.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 지금 지표들, 8월 지표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물가 같은 경우는 관리 가격 상승, 지금 이 지난 7월까지의 지표들을 놓고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현상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나타난단 말이죠. 이걸로 갈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 무서워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일로 갈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집니다. 함부로 이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당장은. 이렇게 되면 고용은 고용대로 확보 9월 3일 날 고용지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계속해서 8월 이후에 계속 이게 건전한 인플레이션으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확인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확인되지 않으면 테이퍼링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한번 결정해놓고 뒤집는 게 중국처럼 공산국가 아니고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이 당장 나타난다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부분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있는 게 테이퍼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 하는 거면 전혀 문제 안 된다. 왜? 경제가 더 좋아지는 거니까. 경제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 단기적으로 며칠 반짝하고 끝난 흐름이 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얘기한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면 이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9월 달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도 가장 높은데 8월 지표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9월 고용보고서도 완전히 만족스러울 정도의 상황 나오지 않으면 9월 달도 발표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들도 역시 제 영상에 보시면 초보자 기초, 그러니까 이 주식 강의 영상에 초보자 기초이론 1, 2편, 그리고 주식 홀로서기 환율과 주가편 요거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자,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금리가 우리나라 지금 8월 달에 금리 인상 내일 모레 할 가능성 지금 있잖아요. 현재로 봤을 때는 좀 높은데 갑자기 또 월요일 날 테이퍼링의 이슈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동결 가능성도 생겼어요. 동결 가능성도 생겼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했고요. 신흥국들 중에서 보면 터키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금리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테이퍼링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얘네들 금리 인상 벌써 들어갔다는 거죠. 왜? 기축 통화의 힘입니다. 그게.
우리도 만약에 테이퍼링이 됐는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 안 했어.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그러지 않아도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그러지 않아도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썰물처럼 빠져나갈 상황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IMF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살짝 또 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리를 만약에 이번 달 인상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외국인들 왜 빠져나갔죠?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막판 지난주 후반 부분에서는 환율 때문이었잖아요. 환율 때문인 이유는 원화 가치가 약해서 그렇죠. 금리를 인상하면 원화 가치는 올라가겠죠.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위험자산이잖아요. 위험자산인데 미국은 아직까지 이제 테이퍼링이지 아직 금리 제로 상태잖아요. 우리 금리 더 여기서 올리게 되면 외국인들의 유인이 생기게 되죠. 이걸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안 좋은 시각으로 또 쳐다보면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이거의 영향이죠. 현재 시장을 떠받쳤던 건 대부분 개인. 근데 개인들 금리 인상, 막 지금 B2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신용 반대매매 얘기들도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나온 상황에서 개인들이 다 주가를 떠받친 상태인데 대출 규제를 하게 되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B2 했던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지면서 결국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상황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리면 하락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근데 비관론자들의 최악의 시나리오, 이걸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는 있어야겠죠.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갈 조짐이 보이면 준비는 해야겠죠. 하지만 그 확률이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증권사 쪽에서도 지금 신용을 더 이상 신용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있고, 대출도 지금 점차적으로 기본적인 대출들도 규제를 하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지금 규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 시장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 아마 이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에서 받쳐주게 될 거고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 3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올해 3월 달에 제가 현재까지로 봤을 땐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게 되면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움직일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개인들의 이 자산을 외국인들이 빨대로 쪽쪽 빨아먹는 상황, 지난 2주간 봤죠. 외국인들 역대급 매도 나오면서 시장 확 죽였잖아요. 그거 죽이고 나서 지금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외국인들 지금 매수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만에 하나 개인들이 이 부분 때문에 빠져나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대부분 신용 반대 매매로 빠져나가는 부분들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대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나오는 구간에서 중간중간 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국은 받아내면서 시장 끄집어 올릴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되면. 오히려 금리 인상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출 규제만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9월 FOMC까지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눈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강하지 않고 개인들 빠져나갈 가능성 생기고, 예를 들어 금리는 인상하고 대출은 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까지도 안 들어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외국인들 들어올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상태에서 대출 규제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됐을 경우,
이 경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 영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이 강한 반등세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가능성. 언제까지? 9월 FOMC까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하거나 하락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박스권 장세, 우리 지난 10여 년간 나왔던 그 박스권 장세, 그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3천 깨고 내려가가지고 급락 나오는 과거 상황으로 회귀, 이런 흐름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남아있는 이 이슈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들로만 이거 최악, 그 다음 거 최악, 1번 최악, 2번 최악, 3번 최악, 4번 최악일 경우에 다시 내려가겠죠. 그 확률은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당장 최근에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3,200, 300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3,300에서 나는 팔았어 하고 지금까지 현금 들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간에서 서서히 조금씩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조심스럽게.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계속해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하락을 맞았어 하시는 분들은 반등 괜찮게, 나쁘지 않게 반등 나올 거고요.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시장 반등보다 반등 강도가 낮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교체를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시장 반등세에 크게 모자라지 않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큰 문제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종목을 교체해서 갈 것이냐, 그대로 갖고 갈 것이냐, 그 부분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결정하는 건 시장 반등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반등세가 약하냐 아니냐 정도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아니고는 크게 지금 여기서 향후 6개월간 하락할 거야, 그러니까 팔고 현금화해야 돼, 저는 그 부분에 크게 동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